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법무부 장관의 안경환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의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 교육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5대 배제 원칙 위반 전력이 거론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합니다. 추경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내일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고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변전소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고장 이유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관련 대책이 주목됩니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시급 10,000원 실험을 이미 시작한 고용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오늘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분야지요. 검찰, 국방, 교육 개혁을 위한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가서 인사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오늘 인사 발표 내용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발탁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됐는데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담당했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이 있다며 후보자들의 흠결을 사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고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발탁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부터 교육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김 후보자는 이미 대입 수능의 전면 개편, 또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 인권조례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교육 관련 공약도 대부분 김 후보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 만큼 대선 공약 상당수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제도 변화입니다.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선택 과목은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복잡한 입시 전형을 수능 중심의 정시와 학생부 교과 및 종합 등 3가지로 단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예비고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상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는 재지정 심사에서 지정을 취소하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해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전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 졸업 이수학점을 받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초중등학교 정책 권한을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정교조 재합법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의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서 검사 출신이 아닌 진보 성향의 학자가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비법조인 출신인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50년 김준현 장관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파악되지만 이후 장관들은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 몸담지 않았던 안 교수의 지명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후보자는 서울법대 학장이던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용어가 없어지고 구속 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확대 시행된 것도 모두 이때의 일입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를 내고 버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습니다. 당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이임사를 남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가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또 국방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에는 비육군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 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육군이 아닌 국방부 장관은 2006년 윤광웅 장관 이후 11년 만으로 해군 출신은 역대 3번째입니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가 강한 국방과 함께 육해공군 균형 발전, 중장기 국방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도 발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위장 전입은 30년 전의 일로 청문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근무 중이던 1988년 암투병 중이던 아버지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0평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다는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청와대와 각 부처 인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차관급 이상의 경우 대략 70%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인선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호남 출신이 약진하고 있고 연령대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젊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선한 청와대와 각 부처 장차관급 이상 52명 중에서 4명 중 1명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출범 초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했던 대구 경북 지역은 1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2명,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9명과 5명으로 이들 세 학교 출신이 70%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다만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70대 이상도 2명 있었습니다. 한편 장관급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입니다. 여성 장관 30% 입각 공약을 지키려면 남은 장관 6개 자리 중 적어도 3곳은 여성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인선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부처들이었죠.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인선 배경, 또 인사청문회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오늘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청와대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까지 모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 개혁 대상으로 언급해오던 부처들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은 부처에서야 다 관심이 있겠지만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법무부 장관인데 안경환 교수에게 맡기기로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법무부의 경우에는 만약 임명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1950년 이후 처음이라는 게 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조국 수석과 이 안 후보자 모두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 법무장관이 모두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 인사는 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결정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비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된다는 건 그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대수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대개 보면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요. 최근에 사드 보고 누락 때문에 국방개혁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국방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보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출신입니다. 이 육군이 아닌 해군 출신이 장관으로 지명이 된 건 노무현 정부 당시 이 윤광웅 당시 장관이 지명된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국방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개혁 성향이 워낙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좀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교육감 시절에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개혁 성향 정책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당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이 김 후보자를 지목해서 코드 인사다, 보온 인사다 이런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렇게 된 걸 보면 인사청문회도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청와대가 오늘 인선 발표를 하면서 스스로 검증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오늘도 좀 미리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박수현 대변인이 인선 발표를 한 뒤에 덧붙여서 이 몇몇 후보자들의 검증 내역을 밝혔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미리 청와대가 기자들 질문 이전에 밝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 주민등록법 위반,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청와대가 먼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경선 당시에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위장 전입은 2005년 이전입니까? 네, 이 청와대는 이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고 이 군인 특성상 발생한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밝혔고, 당사자인 송 후보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30여 년 전의 일이고 가족 문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자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후보자 얘기군요. 예, 또 이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기준과는 별개로 청와대의 높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이렇게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음주운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5대 배제 기준, 여기에는 음주운전이 없긴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이게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음주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추가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대엽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과 정황을 물론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만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도 각각 음주운전 사고와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밝혀지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등이 크게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자,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로 갑니다. 시정연설을 하고 장관 인사, 또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 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을 하셔가지고 국회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조기 어떤 청문 절차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표 결과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쳤지만 2차례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김희수 후보자도 일단 12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룬 상태입니다. 바른정당은 3명 모두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절차에는 일단 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낭만은 없다며 야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 그중에서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합니다. 청와대가 만약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추경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과연 인사검증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새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적격 상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금액 전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어제 정호택 원내대표가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청문회 국면과 연계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추경과 정부 조직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별개 사항인 추경과 인사청문을 연계하려는 것 때문에 이른바 패키지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을 향해 개별 법안을 엮어서 패키지딜을 하지 말라며 비판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와 예산안 연계 입장을 암시하면서도 패키지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내일부터 주 4회씩 공판을 진행합니다. 집중적인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내 선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주일에 4번씩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삼성 뇌물죄와 관련한 혐의를 심리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뇌물 혐의,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주사회 재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여서 심리할 내용이 방대하고 또 수많은 공범들이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영표 전 장관이 삼성계열사 합병에 찬성토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한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성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가 구속기한인 8월 말 안에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사회 재판과 함께 관련된 재판 결과들이 속속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구속기한인 10월 중순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부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정식 재판도 시작돼 기소 이후 처음으로 우 전 수석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합동 감찰반은 지난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반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비를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든 봉투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주말인 어제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5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찰 공무원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금천구와 구로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과 경기도 광명에서 오늘 대규모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불안에 떨고 신호등이 동시에 꺼져 교통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휴일 낮에 이렇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 식당가가 갑자기 깜깜해지자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 계산대는 먹통이 돼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19만 가구의 전력이 끊긴 겁니다. 의료를 타고 올라왔는데 10층에 오니까 문이 딱 열렸는데 정전이 딱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렸죠. 10층에 내려서 그냥 11층으로 올라갔죠. 또 도로 신호등 200여 개가 동시에 꺼져 교통이 마비되고 쇼핑몰 예식장에선 결혼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소방당국에 들어온 구조 요청도 60여 건을 넘었습니다. 정전은 오후 1시 15분까지 20여 분 동안 이어지면서 시민들 불안도 계속됐습니다. 식당은 일단은 튀김기가 있고 저기 가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진 이런 것도 막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한국전력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영서 변전소 차단기가 낡아 작동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회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이유를 파악하지 못해 언제 다시 정전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복구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피해도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미래부가 마지막 카드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하면 어디에 거품이 꼈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통신업계는 영업 비밀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2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14만 4천 원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가 담긴 통신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요구한 이유입니다. 미래부는 통신비는 이동통신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러자 미래부가 그간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통신비 원가 공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은 지난 2011년도부터 참여연대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원가 공개를 요구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요구 원가는 기본적으로 영업 전략이 담긴 기업 비밀이어서 공개하면 실적에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제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미래부가 다음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료 인하 방안을 보고할 때 원가 공개 계획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태국 수출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국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수자원공사가 이끈 컨소시엄은 이미 들어간 380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태국에선 넉 달간 이어진 폭우로 760여 명이 숨지고 52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주요 강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국제 입찰에 붙였고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6조 2천억 원 상당 공사에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측 인사들은 이 사업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쿠데타에 성공한 태국 군부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계약이 어그러졌는데도 군부가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입찰비를 돌려받아 사실상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비용과 현지 조사비, 인건비 등으로 104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 손실액도 270억 원이 넘어 총 38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태국 정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22조 원을 투자하고도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사업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돈만 날린 채 끝나게 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보직교수를 맡고 있는 대령이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서서 대리 합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령이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육군 장교를 기르는 육군 3사관학교 교수 모 대위가 몰카 성범죄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학처장을 맡고 있던 A 대령은 교수인 여군 B 소령에게 누나인 척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지시했지만 B 소령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B 소령은 국방부 인권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부적절한 지시였지만 강압은 없었다며 A 대령에게 서면 경고를 내렸습니다. 반면 B 소령에겐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B 소령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대령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리 합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소령에 대한 징계는 이와는 무관하다면서 비소령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지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여군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했지요. 최저시급을 올리면 소득이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죠. 이렇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미 최저시급 10,000원의 실험을 시작한 고용주들이 생겼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을 돌며 한 점 한 점 고기를 구워주고 손님이 떠난 뒷자리를 깨끗이 치웁니다. 모두 시급 10,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노동이 그만큼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이제 일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나. 자신도 과거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다는 점장은 당장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심하고 해서 저희가 영세한 기업이지만 여기서도 와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앞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최근 시급 10,000원의 구인 광고를 냈던 한 약사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려놓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경영이 될까? 급여가 낮은 건 사실이고 또 1시간 급여가 한 끼 식사값도 잘 안 되고 이런 거.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결심했다고도 말합니다. 내 수입이 그만큼 주는 건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낮춰서 내 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하지만 시급 10,000원 지급이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도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시급 10,000원씩을 주던 업주는 다른 운영비들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이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 가운데 시급 10,000원을 넘긴 곳은 100곳 가운데 4곳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자, 올해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논의도 중요하지만 보장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35살 김모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려갑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적힌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갔다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6,470원 올리지만 막상 전화를 하거나 면접을 가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 일을 시작하고 받은 금액은 시간당 5,500원이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항의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만 나오면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아.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했던 주부 권모 씨는 주휴수당을 3개월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주당 15시간 넘게 일하면 받도록 돼 있지만 업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주고 싶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화장실 한번 가기도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는. 주휴수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들도 많았습니다. 주말 알바는 주휴수당이 지금 없어요. 협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고 10명 가운데 6명은 노동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식자재의 경우 채소부터 계란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건지 이태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을 장바구니에 10만 원어치 담아보겠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5년치 평균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10만 원에 맞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박, 계란, 오징어, 갈치 등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트 계산대에서는 40%가량 많은 13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박 반 통과 계란, 양파 절반, 오징어, 갈치 등을 빼고 나서야 10만 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장을 보는 시민들도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애기 주려고 오랜만에 굴비 좀 샀는데 몇 개 산 거 같지도 않은데 15만 원이 좀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오르는데 그쳤지만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6.2%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영향으로 계란값은 올 들어 70% 가까이 올랐고 라면, 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도 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 가뭄이 길어지면서 양파, 배추 등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밥상 물가로 서민의 지갑이 얇아지지 않도록 새 정부가 조속히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가축 거래 상인을 통해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축 거래 상인이 산닭과 오리 등을 유통하려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 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키설될 당시 현금 12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를 인용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현대 기아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급감했습니다. 반면 닛산과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 3곳의 중국 판매 실적은 15% 늘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펀드 계좌가 2009년 이후 7년여 만에 2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금융투자협회가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펀드 수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배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의족이 뇌신경과 연결되고 피부에 이식된 전기회로 문신은 모바일과 통하고 이게 다 미국의 MIT 미디어랩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상상력의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따라 큐빅들이 움직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화상 촉각 전송 기술을 이용해 고무공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구를 염두에 두고 시도된 트랜스폼이라는 기술입니다. Usually a furniture is a static object, but we wanted to give it some kind of motion, to give it some life form. 이 아이디어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도 접목됐습니다. 30여 년 전 산행 중 2다리를 잃은 휴허 교수는 로봇다리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족이 아니라 뇌신경의 명령에 따라 실제처럼 움직입니다. 신경의학과 공학, 디자인의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이곳에 인재가 몰리다 보니 기업들이 앞다퉈 연구비를 내놓습니다. 한 해 예산이 6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주축이 된 태가 로봇팀은 어휘력을 키워주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알고리즘이 이식돼 있습니다. 피부에 이식돼 모바일 기기와 소통하고 데이터도 저장합니다. 예술, 역사, 심리학 등과 융합된 과학기술이 미래 실현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사실을 MIT 미디어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계 대학에 가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럴 경우 주로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비용 때문에 중간에 많이들 포기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체능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수능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고3 교실인데 건반과 컴퓨터로 작곡 수업이 진행됩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예술계 고교 진학을 포기했던 양윤미 양도 이 교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 가서 따로 연습하거나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이제 그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연습하고 여기서 배우고 하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고3 학생들이 있는 대구 예담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한 예술 위탁교육 전담 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예체능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 종일반이나 반과 후반 중 하나를 선택해 1년 동안 이곳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기자재와 시설은 대학 교수들도 탐낼 수준이고 강사진도 훌륭하지만 수업료를 더 내진 않습니다. 또 졸업장은 원래 학교로 나오지만 학교 성적은 예담학교 학생들끼리 경쟁하니 내신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학교로 인정받은 대구 예담학교는 내년부터 종일반 200명 중 70명가량을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을 사흘 앞두고 오늘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카타르를 이겨서 경우의 수 없이 본선에 오르겠다고 장담했는데요. 하지만 첫날부터 훈련이 취소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도하에서 전효희 기자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선수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카타르까지는 통상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데 대표팀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와 외교 관계가 끊겨 비행기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에 늦게 도착하면서 첫날 훈련도 취소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 무기력하게 0대0으로 비겨 갈 길 바쁜 대표팀이지만 예상치 못한 휴식을 취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일주일간 훈련하며 무더운 날씨에 적응한 대표팀은 카타르전에선 공격 패턴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Jugar los balones adelante y eso es un punto que tenemos que mejorar sin duda. 슈틸리케오는 지난 1년간 4차례 원정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전 이후 비판이 쏟아졌는데 슈틸리케 감독은 최종 예선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 경우의 수 없이 월드컵 본선에 오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하에서 JTBC 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7도 등 평년에 비해 조금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